이번 이야기는 시청자 강천님께서 참여를 해주셨는데요. 저는 강천님에게 먼저 어떠한 이야기인지 전달을 받았지만 이런 귀신은 처음 들어봤어요. 이 귀신의 이름도 처음 들어봤고 이런 존재가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뭔가 해괴망측한 그런 귀신이 될 것 같습니다. 도대체 어떤 이야기일지는 같이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강천님.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아이고, 또 많이 긴장되셨을 거예요. 기다리시는 동안. 하지만 저의 현란한 그 모습을 보면서 긴장을 좀 푸시라고. 네. 예, 춤을 워낙 잘 추셔가지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제, 너무 잘 추셔.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돌베님이 무슨 춤을 춘다고 하는 건가. 영상에서는 한 번도 그런 모습이 안 나오는데 하시는데, 여러분들 생방송에 오세요. 현란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생방송은 매일 밤 10시에 진행하니까 꼭 오셔가지고 긴장도 푸시고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자, 오늘 강천님께서 일단 제가 처음 들어보는 귀신에 관련된 이야기를 아마 들려주실 것 같긴 해요. 예, 맞습니다. 근데 이게 그 이모님이 들려주신 실화 이야기라고 하셨는데 맞나요? 정확히 말해서 제가 알고 계시는 지인분들 중 이쪽과 관련돼 있는 그 지인 두 분 중 한 분이 저희 작은 이모님이에요. 그래서 그 작은 이모님께서 겪으신 이야기를 여기 기종님들에게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고! 기리십니다. 렛츠 기리! 일단 간단하게 제 소개부터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웹툰 작가를 지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림을 잘 그리시지, 그죠? 네네. 제가 생각하기에는 웹툰에서 가장 중요한 건 그림체도 있고 뭐 연출도 있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무엇보다도 스토리라고 생각돼요. 그거는 100% 공감합니다. 예. 대부분의 독자분들이 스토리가 재밌어야지 만화를 끝까지 봐주시니까요. 맞아요. 그래서 제가 제 지인 아니면 주위 사람들이나 이제 친척분들을 직접 찾아가서 다양하게 그분들의 이야기를 많이 들어요. 혹시나 이분들의 이야기를 좀 들어서 좋은 아이디어나 아니면 웹툰에서 쓸만한 소재가 나올 수도 있으니까요. 돌비님 방송을 보게 된 이유도 이 스토리에 좋은 영감이나 소재를 찾던 와중에 이 유튜브 동영상을 딱 보게 됐는데 기종님들 사연이 너무 재밌어가지고 그때부터 맨날 새벽에 밤늦게 맨날 작업하면서 들어요. 근데 이제 앞서 말했다시피 제가 주위 사람들이 막 찾아가면서 이야기를 들었는 와중에 이쪽과 관련된 지인 두 분을 만나 뵙게 됐거든요. 한 분은 제가 아는 형님이고 한 분은 오늘 말씀드릴 저희 작은 이모의 이야기입니다. 이제 이야기를 시작해볼까 하는데요. 네. 지금으로부터 약 15년 전쯤 됐습니다. 그때 제가 초등학생이었거든요. 일요일 아침 주말이었어요. 진짜 아직도 생생히 기억해요. 일요일은 보통 늦잠을 많이 자잖아요. 네. 저도 주말이다 보니까 막 11시, 12시 넘어갈 때까지 꿀잠을 자고 있었어요. 해가 중천에 넘어가는데 그래서 한 오후까지 시간이 넘어갈 때쯤 너무 자니까 머리가 아프더라고요. 네. 그래서 슬슬 일어나는데 부모님 두 분이 다 안 계시는 거예요. 이상하다. 이 주말 아침인데 그것도 일요일 주말인데 두 분 다 직장 다니시고 무조건 주말은 집에서 쉬시는데 아니 한 분도 아니고 두 분 다 안 계시니까 이상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뭐 그런갑다 하고 주말이니까 이 황금 같은 일요일이니 농땡이도 좀 부릴 겸 게임을 하려고 컴퓨터 앞에 탁 앉았는데 진짜 그때 의자에 앉을 때 딱 맞게 전화가 왔어요. 제가 초등학생인데도 그때 휴대폰을 가지고 다녔거든요. 네. 휴대폰을 딱 보니까 어머니 번호인 거예요. 그래서 전화를 딱 받고 엄마 어디야? 하는데 울음소리가 들려요. 엄마가 우시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작은 삼촌이 돌아가셨다. 아이고. 그때는 이게 무슨 말인지 생각했었어요. 그때 당시에 워낙에 제가 어린아이다 보니까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돌아가셨다라는 게 이게 현실적으로 좀 받아들여지지도 않고 이해되지도 않았어요.
그쵸. 그래서 너무 당황해서 어버버하고 있는데 어머니가 계속 울먹이시면서 작은 이모가 차로 널 태워주러 갈 거다. 이모 차 타고 지금 장례식장으로 와라. 지금 당장 옷 갈아입고 아파트 정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어라 하면서 짧게 말을 끝내시고 전화를 끊으셨어요. 전화 끊기자마자 진짜 당황스러웠어요. 그래도 일단은 저도 정신 차리고 옷을 주섬주섬 갈아입고 아파트 밖으로 나갔어요. 네. 이모 차를 기다리면서도 이게 진짜 현실인가 꿈인가 긴가민가 했어요. 워낙에 그때 진짜 어린 나이다 보니까 내 주위에 가까운 사람들이 돌아가셨다는 게 믿어지지가 않았어요. 네. 예, 그때 한여름이라 가지고 매미스토리도 올리면서 한 20분 동안 땡볕에서 기다렸지만 그때 진짜 멍한 생각밖에 없었거든요. 그때 때마침 작은 이모 차가 나타났어요. 이모 차 문을 열고 진짜 분위기는 엄청 침울했지만 그래도 이모를 뵀으니까 인사는 드려야 하니까 이모에게 인사를 드리고 뒷좌석에 앉았어요. 근데 이모 얼굴을 보니까 엄청 많이 울으셨는지 두 눈 주위가 완전 팅팅 부어 있더라고요. 워낙 제가 어렸을 때 이모를 많이 좋아했고 이모를 잘 따라서 보통 작은 이모를 만나뵐 때는 이모를 만나기만 하면 수다도 떨고 애교도 부리고 그랬는데 네. 그런데 그때는 진짜 초등학생인 어린 나이였음에도 도저히 할 수 없었죠. 그럴 분위기가 아니라는 걸 진짜 본능적으로 느낄 수 있었으니까. 그래서 간단하게 인사를 마치고 이모 차를 탄 뒤 장례식장으로 갔어요. 창밖을 내다보면서 진짜로 많은 생각이 오고 갔어요. 초딩이었는데도 진짜 별의별 생각이 다 들더라고요. 그런데 일단 장례식장 가면 알게 되긴 하겠지만 문득 삼촌이 대체 어떻게 돼서 왜 돌아가셨는지 무슨 영문으로 그렇게 되셨는지 궁금해서 작은 이모에게 물어봤어요. 뒷좌석에서. 예. 왜 삼촌이 돌아가시게 된 거냐고. 그러니까 작은 이모가 하시는 말씀이 어제 새벽 밤에 오토바이를 타다가 사고로 돌아가셨대요. 예전부터 작은 삼촌이 오토바이를 즐겨 타셨어요. 네. 그런데 새벽에 집으로 돌아오시다가 그런 변을 당하신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서 작은 이모가 운전을 하시면서 사고로 돌아가실 리가 없다고 정말 믿을 수 없다는 듯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 그게 삼촌이 오토바이를 워낙 오랫동안 즐겨 타시기도 했고 네. 아무리 밤이라지만 그 사고 현장에 가로등이 하나 없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막 앞에 있던 차량이 갑자기 들이닥쳐서 뛰어들어서 그런 변을 당하신 것도 아니고 정말 아무런 흔적도 없이 돌아가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이모가 아마 사고 현장을 보고 오신 것 같아요. 네. 제가 그때 진짜 어렸지만 이모의 그런 말을 듣고 나 보니까 그 당시에 어렸던 저도 이거 뭔가 이상하다고 느끼긴 했어요. 네. 정말 삼촌이 오토바이를 몬 지 거의 20년이 다 돼 가시는데 제가 삼촌이랑 많은 만남을 가졌다거나 엄청 가까이 지낸 그 정도는 아니지만 삼촌이 오토바이를 좋아하시고 오토바이로 항상 출퇴근하시고 그런 광경은 제가 어렸을 때도 몇 번 많이 봤거든요. 네. 그래서 오토바이가 갑작스럽게 고장난 게 아니라면 그렇게 사고가 날 일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 어린 나이 때도. 아무튼 그래서 장례식장에 도착하고 그 고인이 되신 삼촌을 보내드리고 온 가족들이 한데 모여서 애도하고 슬픔의 시간을 가졌죠. 네. 그 자리에는 그 삼촌이랑 많이 가깝게 지내셨던 가명입니다. 양아가씨라고 계세요. 아가씨. 양아가씨라고 계시는데 두 분이 결혼하시진 않았지만 몇 년 동안 같이 동거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아무튼 양아가씨 그분도 포함해서 그렇게 온 가족, 친척, 지인들이 함께 모여서 장례식장에서 애도를 하고 있는데 그런데 그 장례식장에서도 아직도 기억나는 게 작은 이모가 슬퍼하시면서도 계속 의문수를 하셨어요. 오. 삼촌이 이렇게 돌아가실 리가 없다. 뭔가 마치 아시는 것처럼. 예. 나중에 저희 가족들이 경찰 조사를 다시 요청했거든요. 그런데 역시나 아무런 흔적이 없었어요. 예. 그냥 정말 사고사였어요. 목격자도 없고 삼촌이 오토바이를 모시다가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옆에 약간 그 절벽 쪽으로
그대로 떨어지셔서 숨을 거두셨다. 전방에 있던 차량이 갑자기 막 끼어들거나 삼촌이 그렇다고 술에 취하신 채로 오토바이를 몰았다든가 그런 것도 없고 그냥 완전 없어요. 네. 그렇게 삼촌이 돌아가신 뒤 한 며칠 정도 지났던 것 같아요. 겨우 가족들이 슬픔을 딛고 일상으로 돌아가려고 할 때쯤에 또 뭔가 사건이 하나 터져버려요. 네. 이모가 다리를 다치셨대요. 갑자기. 그래서 병원에 입원을 하셨다는 거예요. 아니, 삼촌이 돌아가신 뒤 얼마 지나지도 않아서 이모까지 입원하시게 됐다니까 진짜 가족들 분위기가 너무 암울한 거예요. 예. 갑작스럽게 이런 큰 사고가 연달아 터져버리니 아무튼 저도 이모 병문안을 가려고 했는데 그때 당시에 어머니가 삼촌도 돌아가셨고 이모까지 그렇게 되셨으니 저를 안 데려가시려고 했어요. 네. 너무 연달아서 집안에 나쁜 상황이 터지니까 어린애가 혹여라도 나쁜 생각을 하거나 아니면 무슨 나쁜 기운 같은 게 막 들 것 같아가지고 절 안 데려가시기로 한 거예요. 네. 일단 그래도 다행히 작은 이모의 부상이 큰 부상은 아니었고 몇 주 입원하시면 완치된다고 하실 만큼 너무 심각한 상황은 아니어서 그래서 이모 병문안은 제가 못 가고 네. 어른들만 가셨어요. 어머니가 가지 말라고 하셨어. 근데 그 이후로는 집안에서 큰 사고가 터진다거나 그런 건 없었어요. 그렇게 시간이 엄청 많이 흐릅니다. 네. 2년 조금 넘는 시간이 지나면서 저도 중학생이 되었죠. 중학생이 될 때까지 또 집안에서 그런 큰일이 터진다거나 그런 건 아무것도 없었어요. 근데 한 날 작은 이모가 정말 오랜만에 저희 집을 찾아오셨어요. 제가 그때 작은 이모를 본 게 삼촌 장례식 이후 처음이었어요. 거진 2년 동안 이모를 못 뵌 거죠. 그래서 너무 반가워서 이모 정말 오랜만에 하면서 인사도 하고 오순도순 얘기도 나누고 이모한테 용돈도 받고 그랬죠. 근데 문득 생각이 들었는데 진짜 완전 오랜만에 이모를 뵙는 거잖아요. 거의 2년이 넘는 기간 동안 한 번도 뵌 적이 없는데 그래서 그동안 진짜 어떻게 지내셨는지 물어봤어요. 그런데 이모가 제 얘기를 듣자 옆에 계시던 저희 어머니를 돌아보고는 언니, 천이한테 그 얘기는 안 했어?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예? 어머니는 끄덕이시면서 안 했다고 하시더라고요. 뭐야, 내가 모르는 일이 두 분 사이에 있었나? 그렇게 생각했죠. 예? 근데 진짜 한 달마다 한두 번씩 꼭 저희 집을 찾아오시던 작은 이모가 2년 동안 아무런 소식이 없었으니 진짜 이상할 만하죠. 어머니가 그 얘기는 안 했다고 하시니까 이모가 하긴 그때라면 워낙 천이가 어렸을 테니까 말 안 하는 게 더 좋았을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뭘까? 예. 그래서 저도 뭔 얘기인지 궁금하니까 무슨 일이 대체 있으셨던 거냐고 물어봤어요. 이제 이모가 무슨 일이 있으셨는지 차근차근 얘기를 해 주시더라고요. 삼촌이 돌아가신 뒤 그 장례식장에서 이모와 저희 어머니 그리고 다른 큰 이모들, 할머니, 할아버지 이렇게 집안 어른들이 모두 모여서 이야기를 나누셨대요. 네. 이모가 다 모여 계시는 어르신들 앞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대요. 꽃이 보였다. 꽃? 네. 플라워요? 네, 꽃이 보였다. 삼촌이 돌아가시기 거의 일주일 전부터 삼촌의 뒤에서 엄청 큰 꽃이 보였대요. 뭐야, 예. 너무 가까이는 아니고 한 10m에서 20m? 그 간격 사이로 삼촌 뒤에서 희미하게 꽃이 보였대요. 예. 근데 그 꽃이 희미한 형태였지만 사람 키만큼 엄청 컸어요. 아, 꽃 자체가. 예, 마치 엄청 큰 해바라기처럼. 이모는 처음에 잘못 보신 줄 알았대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삼촌을 볼 때마다 삼촌의 뒤에 있는 그 거대한 꽃이 점점 더 삼촌 곁으로 가까이 다가왔다고 하시더라고요. 예. 그때 당시에 할머니랑 작은 삼촌이랑 저희 작은 이모가 같이 한 집에 사셨거든요. 작은 삼촌은 앞서 말씀드린 그 양아가씨랑 분이랑 같이 동거하신다고는 했는데 한 주마다 두세 번씩은 할머니 집에 들려서 계속 얼굴을 비추셨대요. 예. 작은 삼촌이랑 작은 이모 다 직장을 다니시고 워낙 바쁘시다 보니까 집안에서도 자주 만나지는 못했지만 그런데도 삼촌을
볼 때마다 이모가 그 꽃이 항상 뒤에 있더래요. 그래서 이모가 뭔가 이상하다고 느끼고 삼촌에게 물어봤대요. 예. 이상하다. 네 뒤에 엄청 큰 꽃이 계속 보인다. 그러니까 삼촌은 뭔 말을 하냐고. 내 뒤에 무슨 뭐 꽃이냐고 그러시는 거예요. 삼촌이 그렇게 냉담하게 반응을 하시니까 이모도 아닌가? 아, 내가 피곤해서 그런가 하고 다시 보시니까 또 없고. 오. 그래서 이모는 처음에 피곤해서 헛것을 받는 줄 아셨대요. 네네. 그리고 며칠 뒤에 삼촌이 돌아가셨는데 그때 이모가 뭔가 이상한 걸 느꼈대요. 네. 그래서 그 장례식장에서 이모의 표정이 뭔가 그렇게 의문스러우셨던 거예요. 이모가 이 이야기를 장례식장에서 전 그 당시에 어린 아이였으니까 듣지를 못했고 거기 계시는 어른들에게 말씀하셨더라고요. 네. 어른들도 별다른 반응은 하시진 않았어요. 그런데 할머니가 좀 이모의 그 얘기를 주의 깊게 들으셨어요. 할머니가 오래전부터 속히 말해서 이쪽 계열 분들, 무속인 분들이랑 많이 가까우신 사이셨거든요. 좀 그런 쪽. 예.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모가 그런 얘기를 하시니까 그 삼촌과 가까운 관계셨던 그 양아가씨가 무슨 그런 말을 하시냐면서 약간 불쾌하듯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전부터 그 양아가씨가 미신에 관련돼서 굉장히 안 좋아하신다고 하더라고요. 예. 근데 양아가씨는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그래도 이모는 계속 느낌이 이상했어요. 절대 내 동생이 아무런 이유도 없이 사고를 당할 리가 없다. 그리고 얼마 뒤에 앞서 말했듯이 이모가 다리를 다치셔서 병원에 입원하셨어요. 예. 저희 어머니가 이모 병문안을 가셨다고 했잖아요. 병문안을 가시니까 온 가족들이 다 모여 있었는데 이모 표정이 너무 차갑고 어두운 거예요. 다리를 다쳐서 그랬다기에는 너무 표정이 차가웠대요. 예. 마치 뭔가 공포에 어쩔 줄 몰라 하는 그런 느낌이셨어요. 예. 발목을 다쳐서 그렇게 반응하시기에 뭔가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어머니가 표정이 왜 이러냐고, 뭐 다리 아작난 것도 아닌데 뭐 몇 주 뒤에 의사 말로는 완치된다는데 왜 그러는 거냐 하고 물어보시니까 이모가 봤대요. 삼촌 뒤에 보였던 그 꽃이 뭔지. 꽃의 정체? 네, 꽃이 뭔지 봤대요. 예. 어머니가 무슨 말이냐고 물어보시니까 삼촌이 돌아가시기 전에 삼촌 뒤를 따라다니던 그 꽃이 무엇인지, 그 꽃 때문에 삼촌이 돌아가셨고 자기도 이렇게 된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예. 어머니가 그 얘기를 듣고 그게 무슨 소리냐고 자세히 말해보라고 하시니까 삼촌이 돌아가신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모가 한 꿈을 꿨대요. 네. 이모의 말씀대로는 진짜 엄청나게 어두운, 완전 빛이라고는 하나 들어오지 않는 완전 암흑투성이인 공간에 이모 혼자 덩그러니 서 있었대요. 예. 이모가 여긴 어디지 하면서 주위를 둘러보시는데 진짜 완전 온통 어둠밖에 없어요. 근데 어둠밖에 없는 그 공간 속에서 저기 전방 한 100m 너머로 살짝 붉은 빛이 보였대요. 예. 그래서 이모가 그 꿈속에서 빛이 보이는 쪽으로 걸어가셨어요. 그런데 한 절반쯤 걸어왔을까? 예, 이제 그게 보였어요. 잠깐만. 이거 사진 저한테 보내주신 거? 네, 맞아요. 예, 이거 그거 참- 보여주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들. 저는 이런 귀신을 처음 봤고요. 그리고 이거는 지금 강천님께서 실제로 직접 그리신 거예요. 그리고 왜 꽃이라고 했는지를 알 겁니다. 이것 때문에 꽃이라고 멀리서 네, 흐리게 봤구나. 네, 제가 와. 작은 이모의 직언을 바탕으로 제가 최대한 이미지를 구상해서 그린 게 저거예요. 예. 얼굴에 손이 6개 달려 있었대요. 그래서 꽃으로 보였대요. 엄청 큰 꽃으로. 와. 저 손이 꽃잎으로 보였던 거죠. 그렇지. 흐리게 보일 네, 저- 때는요. 예. 네, 맞아요. 저 머리에 달려있는 저 여러 개의 손이 꽃잎으로 보였던 거예요. 나 이런 거 처음 들어봐요. 예. 그리고 몸은 엄청 길고 가늘었대요. 그래서 뒤에서 보면 진짜 완전 엄청 큰 해바라기처럼 보였던 거예요. 예. 저 꽃이 손을 꽈배기처럼 어깨에 달린 손을 팔에 연결되어 있죠. 그 손은 꽈배기처럼 비틀어서 꼬고 있고 이빨을 딱딱딱
딱딱거리면서 서 있던 거예요. 오, 예. 이모가 너무 무서워서 그 자리에서 진짜 미친 듯이 도망치셨대요. 근데 그 꽃이 손을 꼬은 채로 이빨을 계속 딱딱거리면서 이모를 쫓아왔다고 하더라고요. 와. 이모가 저거한테 잡히면 진짜 끝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정말 미친 듯이 뛰셨어요. 예. 그 암흑 공간 속에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데 엄청 뛰시고 그 꽃이 이빨 소리가 줄어들 때쯤 그때 이모가 꿈에서 깨셨대요. 이모가 그 꿈을 꾸시고 본능적으로 느꼈어요. 내 동생은 그냥 사고사로 변을 당한 게 아니다. 분명히 뭔가 있다. 그래서 정확히 그 꿈을 꾸시고 난 뒤부터 할머니께서는 아들을 잃으신 그 충격 때문에 잠시 알아 누우셨고 이모도 할머니를 옆에서 보필해야 하니까 직장을 좀 길게 연가를 넣으시고 옆에서 할머니를 돌봐드렸대요. 예. 이모가 그 꿈을 꾸신 뒤 며칠 지난 뒤에 이모가 장을 보시면서 집으로 돌아오는 그 큰 육교가 있어요. 할머니 집으로 오는. 네. 그 큰 육교를 내려오시던 와중에 잘못 접질러서 부상을 그렇게 당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냥 잘못 접지른 게 아니라 뭔가가 이모 눈을 가렸대요. 순간적으로 시야가 안 보이니까 예. 육교에서 내려오던 와중에 무언가가 이모 눈을 가려서 이모가 그런 사고를 당하신 거예요. 요즘 애들이 그런 줄은 모르겠는데 어린아이들이 장난칠 때 누구게 하면서 막 뒤에서 눈을 막 가리는 그런 장난 있잖아요. 진짜 그거랑 비슷했대요, 느낌이. 뒤에서 진짜 누가 눈을 가린 것 같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말을 들으신 어머니께서 그때부터 뭔가 심각하다는 걸 아셨어요. 이거 진짜 보통 아니구나. 뭔가 있다. 이제 그런 말을 들은 어머니도 가만히 있으실 수 없으니까 그때 거기에 이모 병문안 오신 할머니랑 큰이모 그리고 양아가씨도 거기 계셨거든요. 네. 네, 아무튼 병문안에 와 계셨던 가족과 지인분들이 이제 진짜 진지하게 얘기를 나눴어요. 할머니는 자기 아들이 그렇게 변을 당한 것도 모자라서 작은 이모까지 이렇게 사고가 연달아 터지니까 이거는 외적인 무언가에 의해 애군이 꼈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예. 그래서 무당을 당장 만나러 가야겠다고 하시더라고요. 원래 할머니 건강이 조금 회복되시고 찾아가려고 했었는데 작은 이모가 이런 말씀을 하시니 지금 당장 가셔야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할머니가 예전부터 잘 알고 계셨던 법사님이라고 오. 그 동네 최고로 으뜸가시는 무당분이 계셨어요. 그분을 찾아뵙기로 했죠. 그런데 여기서 양아가씨가 무당이랑 무속인 얘기가 나오니까 정말 굉장히 불쾌해하시더라고요. 예. 왜인지 이유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쪽 관련돼서 상당히 진짜 큰 거부감을 드러내셨어요. 근데 이모가 이런 얘기까지 하니까 할머니랑 가족들이 그 법사님을 찾아뵈는 게 아무래도 좋을 것 같다고 의견을 맞추셨어요. 근데 이모가 그때 입원 중이셨던지라 무당 신당으로 가실 순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할머니가 그 법사님이랑 진짜 가까운 사이셨나봐요. 할머니가 이모가 무언가를 받고 막 애군이 꼈다고 법사님한테 전화로 말씀해 주시니까 법사님이 그럼 한번 보러 가지 뭐 하면서 이제 그 병원으로 어디냐고 그 병원 어디야 물어보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법사님이 직접 병원 호실로 오시기로 했어요. 예. 다행히 그때 2인실이었고 그 방 안에는 이모 혼자만 입원하고 계셔서 법사님이 오실 수 있었다고 하시더라고요. 한 며칠 뒤에 법사님이 병원에 도착하셨고 가족들과 지인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법사님을 기다리고 있었대요. 그런데 법사님이 들어오시자마자 거기 있는 가족들과 인사를 나누시는데 인사를 나누시면서도 그 자리에 함께 계시는 양아가씨를 계속 주시했대요. 이제 양아가씨도 웬 무당이 자기를 계속 째려보니까 이 덩달아 뒷싸움에 안 밀리시려고
진짜 굉장히 불쾌하게 쳐다봤대요. 똑같이. 그때 법사님이 너무 티나게 바라봐서 양아가씨가 진짜 너무 많이 불쾌했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여기서 터져버린 게 법사님이 양아가씨를 쭉 보시더니 선이 너무 많네 라고 하시는 거예요. 헐. 그때 이모가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예. 그래서 가족들이 무슨 말이냐고 하니까 얘 뒤에 진짜 무서운 놈 있다고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꽃이다. 예. 네, 그때 병실에 순간 정적. 와. 순간 정적이 흘렀어요. 그래서 법사님이 양아가씨를 가르치면서 이건 주당도 아니라 완전 사람 죽이는 악기라고 하시더라고요. 가족들은 이게 뭔 말인가 싶죠. 예. 근데 양아가씨가 생전 처음 보는 사람 면전에다가 악기니 뭐니 하면서 삿대질 하니까 양아가씨도 엄청 화가 나셨대요. 아니 다짜고짜 자기랑 있는 식도 없는 무당이 자기 보고 악기라느니 뭐라느니 그러니까 근데 거기다 터져버린 게 또 법사님이 멈추지 않고 얘 때문에 죽었어 이렇게 말씀하셨더라고요. 예. 양아가씨를 가리키면서 예상외로 법사님이 너무 거칠게 나오시니까 가족들이 진짜 너무 당황했어요. 이거는 야. 양아가씨도 진짜 엄청 불쾌해서 그냥 그대로 병실을 나가버리셨대요. 화가 나서. 예. 네, 엄청 우시면서. 그래서 이제 할머니가 무슨 말을 하는 거냐. 아니 양아가씨한테 왜 그러냐. 그렇게 막 말하셨는데 여기서 그 법사님이 아직 이 얘기를 듣고도 소름 끼치는데 할매 아들 이장했던 적 있지? 이러시는 거예요. 그 말을 듣자마자 그 병실에 있던 가족들이 다 묻었대요. 진짜거든요. 예. 돌아가시기 한 달 전에 삼촌이 양아가씨 아버지 묘를 이장하고 왔어요. 그래서 법사님이 하시는 얘기가 원래 남의 집안 묘는 함부로 이장하러 가는 게 아니라면서 그 무덤 안에 있던 주당이 삼촌에게 쓰인 것 같다고 하시더라고요. 삼촌이 그때 이장을 하고 오신 뒤에 보통 그런 자리 갔다 오면 팥이나 소금을 막 뿌리고 옷을 태운다든지 그런 의식을 하잖아요. 예. 그런데 삼촌은 그런 걸 잘 안 믿으시거든요. 그 양아가씨 영향도 있고. 그래서 그냥 집안으로 들어오셨대요. 근데 여기서 법사님이 말하시는 더 충격적인 건 이 예. 삼촌이 겪은 케이스는 정확히 주당이 씌인 게 아니라 그 묘 안에 주당이랑 같이 묻혀 있었던 너무 살벌하고 악랄한 무언가가 하나 더 있었대요. 오, 예. 그 무언가한테 씌인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예. 설령 주당이 씌였으면 삼촌만 그렇게 데려갔지 집안에 이렇게 붙어있진 않는데요. 뭔가 그 묘의 주인인 주당보다 훨씬 더 무섭고 강력한 게 그 묘 안에서 나왔대요. 예. 그리고 지금까지 이 자리에 같이 있었대요, 그게. 이제 그 법사님이 양아가씨한테 그렇게 말했던 건 그 악기가 주당과 같은 냄새를 풍기는 양아가씨가 익숙해서 이모 옆에 있다가 잠시 양아가씨 옆에 있었다고 하시더라고요. 예. 지금 상황이 그 법사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악기가 익숙한 냄새를 풍기는 양아가씨를 따라갈지 아니면 끝까지 이모 옆에 남아서 이모를 괴롭힐지 모른대요. 예. 근데 확실한 건 둘 중 무언가가 됐든 간에 이 악기는 사람을 끝까지 따라가서 결국에는 죽게 만든대요. 예. 이모가 무당님한테 갑자기 시야가 아무것도 안 보여서 이렇게 사고를 당했다고 그 말씀하셨는데 네네. 법사님이 삼촌도 똑같이 당해서 돌아가신 거래요. 삼촌이 오토바이를 운전하시다가 뒤에서 그 꽃이 그 많은 손으로 바짝 달라붙어서 삼촌의 눈을 가렸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래서 돌아가신 거예요. 예.
그리고 이제 이모에게 붙은 거죠. 법사님이 그래서 이거 진짜 보통 악기 아니야. 사람에게 직접 손대고 죽음까지 몰아넣는 악기는 속히 말해서 급이 다르다고. 인과를 어긴 거지. 네. 범죄자죠, 범죄자. 그렇죠. 예. 왜 이런 악기가 그 무덤에서 나온 건지 예. 직접 들어봐야겠다면서 저 아가씨를 데려오라고 하시더라고요. 네. 법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가족들이 많이 불쾌해하고 흥분해 있는 그 양아가씨한테 최대한 타일을 넣어서 좀 진정시키고 아가씨를 어머니도 법사님한테 너무 그렇게 직설적으로 말씀하지 않으면 좋겠다고. 그치. 얘기는 들어봐야 되니까. 네. 이제 그렇게 좋게 얘기해서 다시 양아가씨가 병실로 들어오셨어요. 양아가씨가 좀 진정하시고 얘기를 이어나가시는데 그 양아가씨 아버님 묘 있잖아요. 그 양아가씨 아버님도 사고사로 돌아가셨대요. 예. 그런데 삼촌이랑 똑같은 케이스였어요. 양아가씨 아버지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 교통사고로 돌아가셨다고 하더라고요. 예. 근데 삼촌이랑 똑같이 뭐 자동차가 갑작스럽게 고장났다거나 앞에서 다른 차량이 막 기습적으로 나타났다거나 그런 것도 없이 그냥 완전 사고사로 돌아가셨대요. 예. 근데 여기서 사건이 터지는 게 그 양아가씨 집안에도 그쪽 집안에도 무속인이 있대요. 예. 친척 어른이 무속인이셨대요. 그런데 그 친척 어르신이 말하기를 양아가씨의 아버지에게 악기가 씌었고 그것 때문에 돌아가셨는데 아직까지 이 악기가 양아버지의 시신 곁에 남아있다는 거예요. 와. 근데 이 악기는 감당할 수가 없대요. 예. 이거는 어떤 무속인이 와도 이 악기를 몰아낼 수 없을 거라면서 그대로 양아버지의 그 시신과 그 악기를 함께 묘에 안치해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예. 양아가씨 입장에서는 말이 안 되죠. 거의 미친 소리로 들리죠. 아니 집안 어른이면 다냐고. 우리 아버지 억울하게 돌아가셨는데 무슨 시신에다가 장난질을 하시냐고 그랬대요. 근데 그 무속인 어르신이 만약 이대로 이 아버지의 시신을 화장해버린다면 이 악기는 우리 집안 사람을 또다시 해치게 될 거다. 양아가씨 아버지 선에서 끝내야 한다고 진짜 강력하게 주장했대요. 예. 그때 당시에는 양아가씨가 억울하고 분통했지만 어떻게 뭐 할 수 있는 조치가 없어서 그 집안 어른들이 하자는 대로 화장하지 않고 그대로 관에다가 안치해서 무덤에다가 하는 그런 전통 방식으로 했대요. 근데 양아가씨는 이런 무당 귀신 그런 걸 절대 안 믿는 성격이었고 양아가씨 눈에는 그냥 웬 정신 나간 집안 어른이 억울하게 돌아가신 우리 아버지 시신에다가 장난질했다. 그런 식으로 생각했대요. 예. 그렇게 묘자리에서 장을 치렀는데 그 집안 어른이 장 치는 그 자리에서 구슬했대요. 아가씨가 그걸 보고 진짜 많이 화가 났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그 묘 안에다가 그 집안 어른이 그렇게 부적을 많이 넣었대요. 봉인한 것 같네, 뭔가. 네. 다시는 못 나오게 해야 한다면서 묘에 정말 어마어마하게 부적을 많이 넣었대요. 그리고 몇 년이 지나서 양아가씨가 예전부터 생각했던 그 묘를 이장해서 이제 아버지 시신을 늦었지만 화장하기로 했어요. 네. 애초에 자기는 묘의 시신을 안치하는 걸 원하지 않았고 그 무속인 어르신을 정말 중요하고 있었고 그 무속인 어르신은 시간도 많이 흐르셔서 돌아가셨거든요. 그래서 아버지 시신을 화장하기로 한 거죠. 네. 그때 이제 관계가 많이 가까웠던 삼촌을 불렀던 거예요. 이게, 예. 예. 아버지 묘를 이장하는데 좀 도와줄 수 있겠나. 예. 그렇게 묘를 파고 부적이 덕지덕지 붙어있는 그 관을 드러낸 거죠. 예.
정말 제가 들어도 소름이에요. 예. 근데 그 관에 붙어있는 모든 부적을 다 태워버리고 아버지 시신을 화장한 거예요. 예. 그때 그 무덤 속에 같이 있었던 그 꽃이 나온 거예요. 와. 법사님이 그 얘기를 와. 들으시고, 아니 어떻게 집안의 묘를 이장하는데 외지인을 끌어들였냐면서 어머니가 사전에 너무 심하게 말하지 말라고 당부를 했지만 진짜 엄청나게 뭐라 하셨대요. 네네. 법사님이 그 집안 무속인 어르신이 묘와 같이 봉해야 할 정도라면 이 악기는 정말 보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지. 예. 예. 일단은 이모 옆에 붙어 있는 것 같으니 이 법사님도 이모 선에서 끝내야 한다는 거예요. 이모 선에서 이 악기가 또 다른 가족들에게 들러붙지 않으면서도 관심을 다른 데로 돌려야 하는 완전 고난이도 작업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야. 예. 이미 무덤에서 나온 이상 다시 봉할 수는 없대요. 떼어내는 데는 짧으면 몇 달, 길면 몇 년까지 걸릴 수 있대요. 법사님이 지금 이 악기가 이모에게 계속 붙어 있을지 아니면 그 묘 안에 익숙한 냄새를 풍기는 그 양아가씨에 따라갈지 법사님도 모르는 거예요. 네. 이모랑 양아가씨 둘 다 같이 협조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여기서 이제 그 양아가씨가 책임감이라고 해야 되나 사명감이라고 해야 되나 아무튼 본인이 뭔가 틀렸다고 생각하셨는지 법사님에게 협조하겠다고 하시더라고요. 다행히. 그때부터 속히 말해서 악기를 떼어내는 작업이 시작된 거예요. 그때부터. 예. 그때 작은 이모가 이 악기가 혹여나 다른 집안 사람들에게 붙을까봐 염려해서 몇 달 동안 할머니랑 둘이서만 정말 아무런 가족도 안 만나고 딱 할머니랑만 함께 생활했대요. 네네. 악기를 떼어낼 동안 정말 힘들게 생활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큰 이모들이랑 저희 어머니가 아무리 도와주셔도 그렇게 가족들이랑 만나지도 못하고 물론 할머니가 같이 계셨지만 홀로 외롭게 지내면서 그 치료받는 게 정말 고됐다고 하시더라고요. 이모는 이제 항상 그 주마다 한 번씩 법사님을 만나서 치료를 받았대요. 그 치료 과정에 대해서는 이모가 말씀해 주시진 않으셨는데 아무튼 그 법사님이 해주시는 치료를 양아가씨랑 번갈아서 받거나 혹은 동시에 같이 받으셨대요. 그리고 항상 법사님이 주시는 부적을 들고 다니시고 그렇게 치료를 받으신 거죠. 네. 그렇게 한 2달쯤 됐을 때 그날도 어김없이 양아가씨와 만나서 이제 법사님의 신당에 같이 가시려고 했는데 그때 보셨대요. 예. 양아가씨 뒤에 큰 꽃이 서 있었어요. 그럼 결국 양아가씨를 선택한 건가? 그렇죠. 오. 정확히 삼촌의 뒤에서 처음으로 그 꽃을 봤을 때 그 거리. 와, 예. 희미하지만 확실했대요. 그 악기의 표적이 이모가 아니라 양아가씨로 바뀐 거예요. 그걸 본 이모가 불이 나게 법사님 신당에 달려가가지고 나 봤다고 양아가씨 뒤에 분명히 그 꽃이 삼촌이 돌아가시기 전처럼 그 정도 거리에서 그 꽃이 똑같이 서 있었다. 예.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때 이제 법사님이 오케이 이제 완전히 확정됐다. 이모에게 내가 준 부적 계속 쥐고 있고 당분간 절대 어디도 나가지 말고 이상 현상이 있을 때만 따로 나에게 전화를 달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신당에 양아가씨만 남고 이모는 나가보래요. 그래서 이모랑 양아가씨가 아니 왜 양아가씨만 남냐 물어보니까 그 법사님이 지금까지 자급한 게 이 악기의 시선을 분산시켜서 힘을 약하게 만드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예. 한날은 이제 이모님에게 신기를 가득 주고 한날은 양아가씨에게 신기를 가득 주고 그런 식으로 병행하면서 악기가 완전히 자리 잡지 못하도록 시선을 분산시켰다고 하시더라고요. 오, 예. 속된 말로. 예. 그래서 그때까지 이모에게 그 꽃이 안 보였던 거예요. 근데 이제 와서 악기가 이모 눈에 보였다는 거는 다음 목표가 확정됐다는 뜻이죠. 예.
이모에게 더 이상 가지 않고 양아가씨로 확정이 됐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딱 지금 이때 그 꽃이 양아가씨 주위를 더 많이 잡아먹기 전에 쳐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양아가씨한테 오늘은 신당에서 자고 내일 양아가씨 집에서 엄청 크게 구슬할 거야. 딱 자리 잡기 직전, 지금 이때 쳐내야만 얘가 떨어져 나가. 그러더라고요. 예. 그렇게 내일 아침에 정말 법사님이 여러 무속인들을 모아서 양아가씨 집에 가서 구슬했대요. 이모님은 그 혹시나 거기 가서 또다시 그 꽃이 이모님에게 붙을 수도 있으니까 구슬하는 것까지는 보지 못했대요. 집에 가만히 있으라고 하셨으니까. 저희 가족들 전부 다 그 구슬 직접 보지 못했고 딱 양아가씨 집에서 양아가씨랑 무속인 분들만 모여서 구슬했대요. 예. 굿이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할머니랑 저희 이모들 뭐 엄마도 그 결과가 궁금하니까 법사님에게 전화를 해서 물어봤대요. 어떻게 됐냐? 그래서 법사님이 12시간 동안 구슬했다고 하시더라고요. 와. 쉬지도 않고. 예. 그런데도 이 악기를 완전히 떨쳐내지 못했대요. 심지어 양아가씨 곁에 완전히 자리 잡지도 못한 상태인데 근데도 이 악기를 떨쳐내지 못했대요. 와. 그래서 당분간 양아가씨랑 같이 계속 치료를 해야겠다고 하시더라고요. 예. 예. 그 이후에는 이모의 눈엔 더 이상 그 꽃이 보이진 않았습니다. 후에 양아가씨랑 연락이 닿았어요. 법사님이 모든 치료가 다 끝났고 그 악기는 다행히 자기 곁에서 떠났대요. 네. 다행히도. 근데 법사님이 도저히 이 악기는 보응할 수가 없다고. 다행히 이 악기를 떨쳐내서 양아가씨와 이모의 목숨은 부지할 수 있었지만 이 꽃이 무덤 속에서 나와버리고 말았으니 분명 또 다른 누군가에게 붙어서 해를 끼칠 거라고 하더라고요. 네네. 이제 와서 제가 보기에는 거의 뭐 속된 말로 이 꽃은 악기가 아니라 거의 악신 같은 그런 유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그럴 것 같아요. 제가 지금 다 네. 듣고도 이거는 그냥 보통 귀신 이런 개념이 아니라 원한 덩어리예요. 원한 덩어리. 맞아요. 한 귀신만 모인 게 근데- 아니라 여러 귀신이 모여서 그 손을 만들고 그게 꽃이 되고 그런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예. 아, 근데 진짜, 아무튼, 그 동네의 터줏대감으로 불릴 만큼 그렇게 인지도가 높았던 그 법사님이 그 정도로 말씀하시는 걸 보면 보통 놈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지금도 돌아다니고 있을라나? 아, 그건 저도 모르겠어요. 잠시만. 꽃이 이렇게 무서울 줄이야. 아, 정말. 이모는 그 법사님이 괜찮다고 말씀하셨지만 그래도 너무 불안해서 당분간 가족들이랑은 잘 만나지 않았대요. 네. 이제 조금 시간이 더 흐르고 나서 어른들을 서서히 만났고 2년이 지난 뒤 완전히 내 곁을 떠났구나 확신이 돼서 그제서야 저희 집에 오신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2년이나. 예. 그래서 아직도 이모님이 뭐 큰 꽃이나 해바라기 같은 꽃을 보면 너무 두려워하세요. 진짜. 그 트라우마가 예, 아니, 저는 아직도 남아 계셔서 지금 시들물을 거진 4년 차거든요. 근데 맨 처음에 꽃이라고 저한테 작성을 해주셨길래 아니 꽃이 뭐야? 뭔 소리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와, 이 그림을 받고 이해가 확 되는 거예요. 왜 꽃이라고 표현을 하셨는지. 와, 이런 외형을 가진 귀신도 처음 보네. 예, 저도 그 이모님 증언대로 최대한 제가 맞춰서 그린 거거든요. 예, 그렇죠. 예, 예, 예. 너무 잘 그려주셔가지고 이렇게까지 와닿지 않아도 되는데 너무 와닿아가지고
네. 꿈에 나올 것 같은 그런 귀신이기도 했고, 그리고 네. 지금 강천님께서 이야기 구성이라든지 이야기 말씀해 주시는 거를 너무나 잘해 주셨어요, 정리를. 아, 그렇습니까? 아, 예. 놀랍습니다. 엄블리버블이에요. 감사합니다. 예, 진짜로. 아, 예. 그러면 이거는 완전히 강천님 집안에서는 손을 떠난 이야기인가요? 아니면 현재 진행형인가요? 떠난 이야기인 거죠? 예, 예, 완전히 떠났습니다. 다행이다. 천만 다행이네요. 네. 그래도 와, 진짜 오늘 강천님께서 꽃이라는 발음을 좀 정확히 해야 되긴 하는데, 예. 네, 꽃이라는 꽃 있잖아요, 이쁜 네. 꽃. 네. 예. 꽃이라는 귀신에 관련된 이야기를 들려주셨는데 너무 소름 돋게 잘 들었습니다. 진짜 아유, 감사드리고 다음번에 또 다른 아유, 이야기 있으시면 감사합니다. 꼭꼭 찾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아, 다음에는 네. 형님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아, 있으셨군요. 다음 이야기가. 두 분 있다고 했는데 그 네. 중 한 분이 작은 이모고 나머지 한 분이 제가 아는 형님이시거든요. 아이고, 알겠습니다. 그럼 다음번에 네, 다른 이야기 꼭 들려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꽃이라는 이름의 귀신인데 왜 꽃이라고 불리게 됐는지 혹시 지금 들어오셔서 못 들으셨던 분들은 꼭 처음부터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레전드예요. 이거는 레전드라고밖에 말을 못할 그럴 이야기입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항상 꽃을 조심하세요. 꽃은 언제 어디서 나타날지 모르니까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번 이야기는 시청자 봉다리님께서 이야기를 들려주실 거고요. 저번 이야기에선 봉다리님의 아내분과 그리고 봉다리님 형님분께서 정말 고통받았던 그동안의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근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봉다리님께서 실제로 오카상이라는 그 악귀를 몸으로 받았던 그런 이야기가 될 것 같습니다. 어떤 많은 일들이 있었는지는 실제로 들어봐야 알 것 같아요. 바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보세요. 봉다리님. 아, 예.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네, 또 쉬운 명절은 아니셨을 거란 생각은 드는데 그래도 새해 복 예.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 예, 우리 돌배님이랑 우리 네. 귀족님들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봉다리님께서 저번에 정말 말씀하시기 힘든 아내분과 형님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셨어요. 예, 예. 그리고 형님분이랑 또 같이 계셨을 때도 정말 많이 안고 우셨다는 얘기도 들었고, 예. 정말 힘든 일이 있었는데 아마 오늘은 더 힘든 일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아, 제가 그날 시참을 마치고 되게 좀 몸이 안 좋았어요. 요새 제가 감기나 과로 뭐 여러 가지 네. 스트레스, 지금도 이제 감기가 안 나고 있는 상태인데 몸 컨디션도 굉장히 안 좋았는데 원래 제가 시참을 하고 나면 바로 꺼버리거든요. 다 꺼버리고 댓글도 아예 안 보고 그냥 피곤해서 누워버렸는데 이제 돌베이님 모습을 보고 제가 마음이 안 좋았던 게 제 살아온 과정이나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 귀족님들이나 돌비님에게 이렇게 전달을 했을 때 이렇게 무겁게 전달이 되거나 어떤 마음의 슬픔들이 전달이 되는 것 같아서 이게 맨날 며칠을 이렇게 마음에 좀 남더라고요. 아,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밝은 얘기를 할 수는 없고. 아닙니다. 조금 마음이 예. 예, 좀 그랬습니다. 저도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처음부터 오카상 이야기 1편부터 저는 다 편집도 하면서 계속 들어왔잖아요. 예, 네, 예. 그러니까 일단 시청자분들보다도 저는 한 번 더 듣고 더 자세히 듣고 이랬던 거라서 아마 더 울컥했던 것 같아요, 마지막에는. 네, 그렇지만 어떻게 보면 그만큼 힘든 이야기를 이렇게 용기 내서 풀어주신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 감사드리고, 우리 시청자분들도 정말 봉다리님을 응원을 많이 하고 계신 걸 보고 그거에 또 한 번 더 감동을 한 거예요, 저는. 아, 그러니까 제가 네. 그 모습에 저 같은 게 뭐라고 이렇게 귀족님들이나 돌비님들이 이렇게 귀하게 대해주셔서 좀 몸둘 바를 모르겠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이런 고비들만 넘기면 좀 더 재미나고 내가 살면서 있었던 진짜 웃긴 귀신도 있고 재미난 귀신도 있었으니까 그런 얘기 해드리면서 참 좋은 시대로 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자꾸 이렇게 마음에 계속 맴돌더라고요. 아무튼 제가 이 어려운 시국만 지나면 이렇게 좋은 모습으로 밝은 모습으로 항상 찾아뵙게 제가 노력하겠습니다. 그날은 올 겁니다.
화이팅이에요, 항상. 예, 화이팅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네. 보면 쉬운 얘기는 아니겠지만 옥화상을 몸으로 받았던 때가 있었다고 합니다, 최근에. 그때 이야기 바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린 언제나 파이팅입니다. 렛츠 고! 예, 예, 기리십니다. 렛츠 기릿! 제가 저번 시참에서 집안에 애기 엄마한테 형님 어려운 얘기를 하고 나서 제가 이 얘기까지 같이 했으면 했는데 굉장히 얘기가 좀 길어요. 네. 두 개가 합쳐지면 되게 길 것 같아서 두 개로 나눴었는데 오늘 제가 들려드리고 싶은 얘기는 제가 지금 당장 어떤 귀신에 내가 부딪혀서 싸우거나 그런 게 아니고 제가 오랫동안 고민하고 고민했던 부분들, 그 다음에 일본 무녀 그쪽 집안 아니면 일본의 그 무속인들에게 엄청나게 많은 전화로 아니면 뭐 어떻게 연줄로 해가지고 그분들이 직접 만나서 저에게 전해주고 어떤 방법을 쓰라는 것까지 다 해서 그 악신에 제가 접신을 해봐서 그 악신이 뭘 원하는지 그리고 그것들이 저희 집안에 어떻게 처음부터 엮이게 됐는지 이제 물어볼 사람이 할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셨고 아버지도 타계하셨고 어머니도 안 계시고 하다 보니까 이제는 뭐 방법이 없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만신분들하고 상의도 많이 하고 그다음에 그 망나니신을 모셨던 군웅 그 무당분하고도 얘기를 해가지고 굉장히 위험하다라고 했는데 제가 그냥 하겠습니다라고 했어요. 그냥 하겠다고 해서 그분들이 그러면 준비할 것도 많고 하니까 정말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라고 하더라고요. 이 접신이라는 게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그냥 네. 귀문이 열린 상태에서 그냥 잡기가 들어왔다가 나가는 게 아니고 어떤 신을 받다 보면은 부작용이 어마어마하다는 겁니다. 근데 제가 지금 귀종님들이나 돌비님한테 제가 말을 그 후로 제가 옥화상을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다시 잠깐 접신을 하고 나서 그 후로 제가 여러 가지 후유증이 있어요. 네. 후유증이 생겼는데 그 부분을 다음에 또 함께 말씀을 해드리고요. 정확하게 말하자면 옥화상 그 귀신이 아니라 그 옥화상에 붙어있던 악신, 그러니까 옥화상을 조종하고 있는 악신. 옥화상의 접신은 쉬워요. 네. 그 부분들을 얘기를 하더라고. 옥화상 귀신이 쉬운데 그 악신, 원래 오래전부터 있었던 악신이 옥화상 그 무녀 집안에 들어와서 그 집안에 모셔지면서 최근까지 그 옥화상 그 영혼까지 먹어버린 상태에서 그 다음에 옥화상의 원한을 가지고 저희 집안을 농락했던 부분들을 되게 궁금해서 접신을 시작을 하는데 그날 제가 접신할 장소를 저희 오래된 고향집 그곳에서 시작을 해요. 제가 어떤 존재를 보기 시작하고 귀신들을 보기 시작했던 그 시골집에서 시작을 합니다. 1화에 나왔던 집이죠? 예. 네. 그 집에서 다시 시작을 합니다. 지금은 세월이 지나서 조금씩 변하긴 했지만 그래도 옛날 그 형태를 그냥 가지고 있고 예전에 있었던 귀신들이 뛰어다녔던 그 감나무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터만 남았고 제가 처음 시작한 곳에서 한번 해보고 싶었어요. 그리고 나서 그날 시작을 하는데 만신분들 3분 모셨고 그날 군웅신 모셨고요. 동네에서 요즘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이게 굿하기가 참 쉽지가 않거든요. 이게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 아무리 요즘에 시골이라고 그래도 좀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변 분들, 고향 선배들이나 후배들 분들한테 이런 부분들을 설명을 하고 뭐 시골 말로 파출소죠. 그분들까지도 얘기를 했어요. 뭐 크게 주변에 뭐 피해 안 주면 괜찮다 해가지고 진행을 하는데 그날 오후 3시부터 시작을 했어요. 제가 많은 굿을 봤지만 제가 그날 제 몸으로 받아들이는 그 접신을 하는데 굉장히 떨리더라고요. 제가 처음 겪는 일이고 많은 귀신들을 봤지만 볼 때마다 적응이 아직도 안 되거든요. 귀신은. 근데 제가 접신을 하려고 마음을 딱 먹고 유서도 써놓고요. 내가 만약에 잘못됐을 때 만신분들이 이분들이 잘못되면 또 이렇게 법적 처벌을 받으면 안 돼서 영상도 찍어놓고 법적으로 하시는 건 다 해놨습니다. 그리고 제가 만약에 안 좋게 됐을 때는 보급차로 불러달라 이런 것까지 다 준비를 해놓고 시작을 했는데 오후 3시부터 시작을 했어요. 네. 3시부터 시작을 하는데 접신이 안 되는 거예요. 계속. 네. 계속 잡귀들만 왔다 가는 거예요. 제 눈에 보이는 잡귀도 있겠지만 제 눈에 안 보이는 잡귀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네.
일본 무속인들이 보내준 게 있어요. 그 문열 집안에 내려왔던 어떤 도구들을 몇 개를 갖다 놓고 계속 적신을 시도를 했는데 적신이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몇 시간 동안 초저녁까지 했는데도 안 돼서 일단 오늘은 멈추고 내일 하자. 그래서 제 그 시골집에서 다 모여서 식사를 하고 있었어요. 그때가 9시 조금 못 됐을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고생하셨다고 큰 상을 펴놓고 거기서 밥을 먹는데 제가 그 자리에서 어떤 느낌이냐면요. 갑자기 제가 밥을 먹고 있는데 제가 공중에 붕 뜨는 거예요. 느낌이. 그러니까 제가 지금부터 얘기하는 거는 이제 옥화상의 기억들을 순간순간 제 눈에 보이기 시작하는 그 부분들을 얘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꼭 영화 같기도 하고 아니면 굉장히 찌그러진 영상 같기도 하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인데 제 몸이 공중으로 붕 뜨는 것처럼 느껴지더라고요. 근데 제가 숟가락을 들고 있는 상태에서 공중에 붕 뜨더라고요. 그러는데 제가 공중에 떠서 밑에 만신 분들이나 다른 분들이 여럿이 있는데 저희 가족은 단 한 명도 없었어요. 예. 단 한 명도 없었고 저 혼자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물속에서 물안경을 쓰는 게 아니고 그냥 물속에서 눈을 떠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물속에서 밖을 보면 굉장히 필름이 찌그러지는 것처럼 흐리게 보이거든요. 뿌옇죠. 예. 네. 네, 뿌여면서 어떤 사물이 물에 왜곡이 되면서 보는 화면이 엄청나게 왜곡이 돼요. 그렇게 보이기 시작을 하더니 갑자기 주변에 많으신 분들이 저를 붙잡더라고요. 저를 붙잡고 저를 눕히면서 막 뛰어다니고 난리도 아니고 제 발과 손을 묶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때부터 제가 기억이 어떻게 되냐면 제 어렸을 때 제가 귀신을 보기 전에 제가 무서워했던 대상이 있습니다. 어떤 뭐 귀신이나 그런 대상이 아니고 시골 분들은 나이가 드신 분들은 알 거예요. 시골 밭이나 논 그런 데 보면 저수지나 수로가 아니고 전라도 말로 둔봉이라고 그래요. 둔봉. 우리는 시골에서 둔봉이라고 그래요. 근데 그게 뭐냐면 옛날 조선시대부터 오래전부터 있었던 건데 밭 한가운데 땅을 파서 우물보다는 훨씬 크고 웅덩이보다는 굉장히 더 크고 깊고 그래요. 그러다 보면 거기에 물고기도 있고 그러는데 생뚱맞게 밭 한가운데 큰 웅덩이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제가 어렸을 때 그곳에 빠진 기억이 있어요. 어떻게 빠졌냐면 그냥 거기에 어떤 바리케트나 이런 게 쳐져 있는 게 아니고 그냥 시골은 그쪽에 둔봉이 있으니까 놀지 마라 이거예요. 근데 여름에는 수풀이 우거지고 풀이 있으면 그곳에 모르는 가다가 빠지는 경우도 있고 그래요. 얕은 데도 있고 깊은 데도 있는데 제가 빠졌던 곳은 굉장히 깊은 곳이에요. 예. 근데 어렸을 때부터 시골 아이들은 그래요.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부터 저수지든 바다든 강이든 뛰어다니면서 놀다 보니까 거의 다 수영을 해요. 네. 저도 수영을 할 줄 알았죠. 근데 그 둔봉이라는 곳은 빠지면 물이 굉장히 차갑습니다. 보통 거기서 빠져 죽는 사람들은 익사가 아니고 심장마비로 죽어요. 제가 친구들과 놀다가 그곳에 빠졌는데 거기는 올라오는 길이 없어요. 누가 꺼내주지 않는 이상 올라올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일본 공포영화에 보면 우물 나오잖아요. 우물에 빠지면 사람 힘으로는 올라올 수 없듯이 그런 식으로 돌이 척척 쌓여 있어요. 그래서 어린아이 힘으로는 절대 올라올 수 없습니다. 제가 그곳에 빠졌을 때 친구들이 1000명이 위에서 저를 보고 있었어요. 그때가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이거든요. 제가. 네. 보통 친구가 빠지면 어른들을 부르거나 해야 되는데 그때 제가 물속에서 빠져서 하늘을 바라봤을 때 내 친구들이 모습이 흐려지면서 어떤 모습이었냐면 입도 웃고 있고 눈도 웃고 있고 웃으면서 빨리 죽으라는 그 악마의 형상? 1000명 내 친구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물속에서 뛰어나왔는데 살려달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벽에 붙어 있는데 내 친구들이 한참을 쳐다보고 있다가 그때서야 왠지 모르게 정신을 차리고 어른들을 부르러 갔어요. 그래서 어른들이 와서 줄을 내려주고 저를 묶어줘서 그때 끌려났는데 그래서 물을 굉장히 좋아하지만 그렇게 새까맣고 그런 차가운 물을 보면 제가 좀 겁이 나는 그런 트라우마가 있는데 그날 제가 내 몸에 뭔가 들어오면서 제가 공중에 뜨면서 그 공포감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아, 내가 그곳으로 끌려가고 있구나. 내가 처음으로 공포를 느꼈던 그곳으로 끌려가고 있다고 생각을 할 때 내 모습이 정말 물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물속에 들어가서 제 발을 누가 잡고 있는데
수면까지는 한 30cm 정도에서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위에서 정확하게 묘사를 하자면 그냥 검은 덩어리였어요. 그냥 새까만 검은 에너지 덩어리. 근데 그냥 구름처럼 흐물흐물 있다가 사람 형태로도 변했다가 이렇게 웃었다가 얼굴 형태로 됐다가 저를 쳐다보더니 웃고 있다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저를 보면서. 그때부터 서서히 제가 죽어가고 있다는 느낌을 받고 있었어요. 아, 심장이 멎어가고 있구나. 이게 접신인가라고 하고 있는데 그때부터 일본 말이 귀에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 남자 여자 막 수근수근. 그러니까 일본의 어느 시골 마을에 그냥 평범한 동네 사람들이 떠드는 소리, 아이들이 뛰노는 소리, 이런 그냥 평온한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갑자기 비명소리가 나고 제가 3인칭 시점으로 제가 다시 이게 떠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위에서 상황을 쳐다보고 있는 것처럼. 근데 시대적인 배경이 막 여러 가지 겹치는 거예요. 현대인 것 같으면서도 일본의 막부 시대인 것 같기도 하고 갑자기 일본의 1900년도의 모습이 나오기도 하고 이렇게 막 겹쳐지더라고요. 그러면서 동네 사람들이 다 죽어 있는 거예요. 동네 사람이 다 죽어 있고 갑자기 또 화면이 확 바뀌더니 그때 제가 깨어나고 나서 생각했던 게 고려 시대인 것 같아요. 고려 제 시조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시조의 얼굴을 정확히는 몰라요. 느낌은 알죠. 아, 이분이시구나, 최고 어르신이구나 했는데 제 시조께서 사람을 죽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 시조가 장군이라고 했잖아요. 그냥 일가족을 한 30명 되는 어떤 형제 가족 같아요. 남녀 노소를 다 묶어놓은 상태에서 제 장군께서 한 칼을 들고 계시고 그 뒤에는 여러 군사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목을 치고 있더라고요. 그냥 예. 목을 치고 있는데 너무너무 무서웠어요. 진짜 피에 굶주린 악마같이 제 조상이 그냥 목을 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놀래가지고 이렇게 쳐다보고 부들부들 내 모습이 떨고 있다는 느낌이 드는데 그때부터 오른손에는 굉장히 차가운 손이 제 손을 잡고 있는 거예요. 왼손에는 정말 따뜻한 손이 제 손을 잡고 있더라고요. 그랬는데 제 조상이 막 사람을 그래 죽이는데 세워놓고 근데 무슨 죄를 지은 것 같기도 하고 반항을 못하더라고요. 그렇게 죽이는데 다시 화면이 바뀌더라고요. 어떤 엄마와 딸이에요. 13살 정도의 딸이고 엄마는 갓 30 정도 돼 보이는 여자 2명이서 도망을 가는 거예요. 새벽에 도망을 막 가고 그때부터 화면이 확 바뀌더니 일본인 거예요. 근데 일본인데 묘가 그러니까 돌 무덤인데 12살에서 13살 그 아이의 무덤인 것 같아요. 근데 그때 그 여자는 겁을 내면서 도망을 갔는데 일본 땅에 묘를 하고 그 앞에서 흐느끼고 있는 그 여자의 눈에는 도끼가 서려 있었어요. 그러면서 너희 집안을 다 죽여버리겠다. 사람을 다 죽여버리겠다. 그렇게 계속 중얼중얼거리고 전국을 그 여자가 계속 떠돌아다니다가 어느 집에 들어간 게 어떤 신사라고 해야 되나? 어떤 조그만 일본식 절 그쪽에 들어가더니 갑자기 또 시대가 확 바뀌더니 그 여자가 나이가 들었더라고요. 그리고 그 집안에 무녀로 자리를 잡고 있고 주술을 막 부리고 우리나라 토속 무속인들처럼 사람들을 선동도 하고 막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 와중에서도 왜 우리 조상은 저 백성들을 죽였을까? 그 여자를 보면서도 전 그 생각이 계속 들더라고요. 근데 그 여자가 계속 이상한 짓을 하는 거예요. 계속 어린 아이들을 잡아다가 가둬놓고 그 다음에 다시 팔고 그 짓을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보고 있는데 어린 아이들을 잡아다가 숲속에다 묶어놓고 그러는 게 보니까 아, 이 여자가 인신공양을 하고 있구나라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예. 사람을 무언가에 바치고 있구나. 그러면서 이제 그 여자는 소멸이 됐어요. 시대가 또 조금씩 바뀌더라고요. 그러면서 어느 날 갑자기 그 자손들이 모여가지고 큰 제를 올리더니 전쟁통에서 죽었던 사람들의 영혼 그런 것들을 소환을 해가지고 오카상의 그 악신을 소환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 중에 한 명이 굉장히 낯이 익은 사람이 있었어요. 굉장히 낯이 익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때도 계속 오른손으로는 차가운 손이 붙잡고 있었고요. 왼손은 누군지는 몰라요.
근데 왼손은 따뜻한 손을 붙잡고 있었어요. 그러고 있는 상황에서도 계속 검은 에너지 덩어리, 그거는 내 주위를 계속 맴돌고 있었고요. 모든 상황 속에 그 검은 덩어리는 계속 있었어요. 그러고 어떤 의식을 치르고 있는데 제가 그걸 보고 있으면서 제가 소리를 질렀어요. 하지 말라고, 하지 말라고. 근데 갑자기 바람이 휙 불더니 그 상이 엎어져 버린 거예요. 그 의식을 치르고 있는 그 상이 엎어져 버리더니 저를 쳐다보는 거예요. 그 무녀들이. 여러 무녀들이 쳐다보고 있는데, 저를 쳐다보고 있는데, 제가 깜짝 놀래가지고 어떻게 나를 볼 수가 있지? 이건 뭐지? 이건 지금 내가 꿈꾸고 있는 건가? 아닌가? 이 감이 안 잡히는 거예요. 꿈인지 아닌지 이게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상황에서 나를 쳐다보는데 갑자기 저한테 절을 하더라고요. 절을 하고 그냥 뭐 이렇게 쩔쩔 매는 거예요. 그러더니 다시 화면이 바뀌면서 제 조상이 칼로 목을 베었던 그 장면으로 넘어가더라고요. 근데 그 사람들을 왜 죽였을까라고 그 상황에서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 집안 자체가 뭘 하고 있었냐면 다른 마을에서 다른 먼 타지에서 사람들을, 지금으로 보면 납치죠. 어린아이들을 납치를 해서 다른 데 팔아먹고, 이전에는 인신공양이라고 하잖아요. 그 직업을 가진 집안이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그게 너무너무 이렇게 그 나라에 안 좋다 보니까 저희 장군께서 가서 그 집안을 토벌을 한 것 같더라고요. 지금부터는 이제 깨어난 후를 얘기를 해드릴게요. 저희 집안 종가 어르신들한테 예전에 뭐 다 모르시겠지만 혹시 우리 조상께서 많이 전쟁에 나가시고 그런 거 한 어떤 기록이 있냐 물어보니까, 전쟁은 많이 나갔지만 사람을 이렇게 해하고 그런 기록은 없다. 그리고 너무나 오래된 일이고 200년 전의 일이라면 어떤 기록을 찾을 수 있지만 우리 시조 아니냐, 시조 할아버지께서 그걸 한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겠냐라고 하더라고요. 다시 돌아가서 얘기를 할게요. 그 무녀들이 저한테 절을 하고 나서 피를 바치는 거예요. 많은 영혼들을 저한테 막 바치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때부터 오른쪽에 쥐고 있던 제 손이 엄청 손목이 그냥 끊어질 듯이 아프더라고요. 근데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분명히 차가운 사람의 손이 내 손을 붙잡고 있다는 건 느껴지는데 눈으로 볼 수는 없어요. 그냥 내 눈만 떠서 세상을 보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졌어요. 그러고 있는데 제가 땅바닥으로 툭 떨어진 거예요. 바닥으로. 제가 그냥 내동댕이 쳐졌어요. 그러더니 대나무 숲 속에서 완전히 그냥 노숙자, 머리를 치렁치렁하고 네 발로 기어다니는 여자가 옷을 입은 동 마는 동 그냥 거적대기 하나 걸치고 찢어지고, 진짜 사람 같이도 안 보이는데 사람이 그 대나무 숲을 헤치면서 저에게 네 발로 뛰어오는 거예요. 짐승처럼. 정말 빠르게 저한테 뛰어오더니 제가 뒤로 주춤주춤 이렇게 놀래가지고 도망을 가려고 하는데, 저한테 막 달려오더니 제 심장 있죠. 심장에 딱 오른손을 딱 꽂았어요. 손이 들어갔어요. 제 심장에. 근데 제 심장을 손으로 꽉 집어 뜯는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정말 죽겠더라고요. 미쳐버릴 것 같더라고요. 그 순간에 정말 너무 아픈데, 그때 내 이몸 하면서 저희 시조 장군께서 정말 키가 한 10m 정도 되는 그 키로 손에 있는 그 칼을 들고, 또 너는 나에게 죽어야겠다 그러면서 제 심장을 찔러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칼로 그 여자를 베인 게 아니고 제 심장을 찔러버렸어요. 제 심장을 찌르는 동시에 그 여자가 손을 빼고 도망을 가더라고요. 그때 제 주위를 맴돌던 검은 덩어리 있잖아요. 덩어리가 제 손을 붙잡고 있던 것도 떨어져 나가고 갑자기 사라져 버렸어요. 그게 옥화상의 집안에서 불러들였던 악신 같아요. 어떤 형태가 없었어요. 그러면서 그 악신이 제 귀에다 대놓고 하는 말이, 넌 아직 아니야. 그러는데 대나무밭에서 또 뛰어나오는 거예요. 근데 제 어머니가 갑자기 선녀 옷을 입고 그 앞에서 막더라고요. 근데 제 어머니가 예쁜 선녀 옷을 입고 친이 돼서 우리를 지켜준다고 하셨는데, 제 어머니 옷이 굉장히 많이 찢어져 있고 온몸이 피투성이고 그렇더라고요. 근데 제 조상신께서 저 사악한 것이 너를 공격할 때마다 네 어머니가 거의 다 막았다. 그래서 네 어머니가 저런 거지 괜찮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저희 조상신도 피를 흘리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싸우고 계신 거죠. 제 등 뒤에서 싸우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깨어났냐면, 그 여자가 계속 달라들고 제 어머니를 손톱으로 핥히고 물어뜯고 하는데 자꾸 변했다가
진짜 무슨 판타지 영화도 아니고 계속 그런 장면이 벌어지는데 예. 다시 익었던 여자라고 했잖아요. 옥화상의 직계의 어떤 그쪽 같아요. 옥화상 제가 얼굴을 사진을 봤을 때 그게 되게 익숙했거든요. 물론 완전히 오래된 조상이기 때문에 틀리긴 하겠지만 느낌은 옥화상 그 여자의 조상이구나. 직계 조상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이렇게 심장에 칼을 꽂은 동시에 그 여자가 저쪽에서 항아리에다가 뭐를 담아가지고 뿌리기 위해서 저를 달려오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를 탁 뿌리는데 제 어머니가 그걸 맞았어요. 제 앞을 가로막고 그러면서 저한테 확 튀었는데 제가 그때 깨어났어요. 제가 깨어났는데 3일 동안을 제가 그러고 있었고 깨어나니까 병원에서 영양제를 맞고 그냥 누워있더라고요. 예. 주변에 물어보니까 3일 동안 그냥 죽은 듯이 그렇게 누워서 몸부림치고 그러고 있었대요. 그러다가 이틀째 돼서 이러면 안 되겠다 싶어 병원에 데려가서 그냥 혼수 상태로 입원을 했고 링거를 꽂은 상태에서 그렇게 깨어났어요. 깨어났는데 그때부터 제 가슴이 얼마나 아프냐면 진짜 MRI부터 다 찍어봤어요. 다 찍어봤는데 아무 이상이 없는데 지금도 심장이 막 아파요. 굉장히 아프더라고요. 그러면서 모든 얘기를 만신분한테 얘기를 했죠. 이런 것들을 받고 이런 경험을 했고 이랬다 했더니 만신분이 저한테 얘기하시는 게 뭐냐면 자네 몸에 그 악기가 들어서는 날 주변에 우리가 구슬하고 먹을 게 많기 때문에 자네 집 주위에 귀신들이 수도 없이 많았대요. 예. 근데 그 악기가 딱 들어가는 순간 그 악기들 다 도망갔대. 다 도망가더니 자네가 일본말을 했다. 그러니까 한국말인데 못 알아먹는 한국말을 했다가 계속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울었다가 가슴을 쥐어짰다고 계속 그러더래요. 그러면서 이 얘기를 쭉 해주니까 하는 말이 너를 아직 안 데려가고 싶은가 보다. 이 악기가 너한테 그런 말을 했다는 것은 그런 것 같고 오래전부터 너희 집안에 계속 아마 저기를 했을 거다. 족보 책을 봐라. 첫째 집안들에 계속 우환이 있었을 것이다. 해보니까 되게 일찍 죽었어요. 아들이 있었지만 되게 일찍 돌아가시고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때가 되면 한국에 와서 저희 집안을 진짜 몰락을 시켰다가 또 가고 그러면 저희 집안은 또 이렇게 살아나고 계속 진짜 몇백 년 동안 이렇게 저희 집안하고 악연이 계속돼서 내려온 것 같아요. 예. 우리 만신분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조상분이 칼을 가슴에 찔러 넣은 거는 자네가 이 집안의 모든 것들을 끊을 수 있는 사람이고 그렇기 때문에 자네가 선택된 거고 자네는 무당이 될 팔자는 절대 아니고 귀신 이런 걸 다 보지만 굉장한 어떤 에너지가 있어서 자네는 그 악기와 싸워야 될 사람이기 때문에 지금 이런 고통을 받고 있는 거라고. 아버지의 외도 옥화상 그 귀신이 목을 맺고 그 다음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고 그냥 이 수많은 얘기 중에 그냥 퍼즐의 한 조각 그냥 한 부분일 뿐이래요. 자네가 힘들었던 과정은 아버지의 죄값, 할아버지의 그렇게 가신 죄값 이거를 받은 거라고 우리도 처음에 생각을 했는데 자네 집안을 들여다보면 볼수록 이 수많은 일들의 그냥 한 조각이어도 뿐이다 라고 만신분들끼리도 얘기를 해보니까 다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악기를 어떻게 할 것이냐. 지금 자네가 너는 아직 아니야 라고 했다면 이 집안에 또 누군가를 데려갈 것이다. 그러기 전에 자네 몸에 한번 실린 것 보니까 이 악기는 또 한 번 자네한테 들어올 수 있다고. 그리고 자네가 받으려고 하면 또 들어올 수 있다고. 근데 자네를 가지고 놀다가 자네를 충분히 괴롭히고 그 다음에 자네 조상님들과 싸워서 신이 된 자네 어머니까지 소멸시키고 난 다음에 자네를 노릴 거라고. 형을 먼저 노릴 수 있고 자네 자식을 먼저 노릴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예전에 자네가 운명을 바꾸려고 18살까지 호적의 여자로 살았던 것처럼 또 한 번 그 운명을 거부해보자고 같이 한번 해보자고. 저는 만신분이 그렇게 부들부들 떨면서 화를 내고 분노를 억누르면서 얘기한 거를 그때 처음 봤어요. 사악한 줄 알았지만 이렇게 악하고 이렇게 사악한 큰 악기인지는 진짜 꿈에도 몰랐다는 거예요. 처음 그렇게 큰 봤대요. 악기인지는 알았지만 예. 그리고 옥화상 귀신은 일본에서 왔지만 이 악기 자체는 떠돌다가 인간이 악을 행했을 때 그러면 거기에 분노와 어떤 악의 기운들이 생길 거 아닙니까?
그러면 너무 재밌어서 온다는 거예요. 이 악기는 자네 조상이 처음에 그 집안을 죽였을 때부터 시작된 것 같다고. 그래서 쭉 보면 자네는 그 악기들과 싸워야 될 사람들이니까 몸 챙기고 건강하게 하고 정신 말짱하게 하고 계속 기도하고 빌고 조상신에게 빌고 그 다음에 내가 믿는 신에게 빌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강해지라고. 아마 집안에 무언가 탈이 나기 시작할 때쯤 되면 그때 되면 이제 알 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그런 얘기를 듣고 저녁에 고향집에 와서 다시 눈을 감았어요. 너무 몸이 지쳐있다 보니까 잠이 스르륵 드는데 제 어머니가 꿈에서 나오셔서 몸에 이렇게 막 상처가 있고 그런 상태에서 제 어머니가 제 볼을 이렇게 감싸더라고요. 그러면서 아가 기다려라. 네 새끼들은 내가 어떻게든지 막아볼 테니까 아가 네가 잘 버텨야 된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꿈에서 펑펑 울었어요. 펑펑 울다가 눈을 떴는데도 이제 눈물이 나오더라고요. 그리웠던데 엄마 이제 나 때문에 이렇게 그 악기들을 그대로 몸으로 받아왔고 그 상처를 보니까 너무 가슴이 아픈데 어머니가 꿈에서 하는 말이 조상들이 너만 바라보고 너만 버틸 수 있게 있으니까 큰 걱정하지 말고 정말 잘 버티라고 그러면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버텨야 되는지 도대체 그 칼은 내 심장에 심은 이유가 뭔지 그 다음에 어머니가 주었던 그 단지는 뭔지 그 항아리는 뭔지 그게 너무너무 궁금한데도 가르쳐 주지도 않고 어머니는 이제 그러더라고. 서운하면서도 그립고 너무 보고 싶었던 엄마로 손 한 번 못 잡고 꿈에서 이렇게 사라져 버렸는데 펑펑 울었거든요. 그러면서 일어났는데 얼마나 울었는데 눈이 너무 불어가지고 눈물이 이렇게 닦내 눈이 아프더라고. 그래서 마루에 앉아가지고 담배를 하나를 피고 있었어요. 담배를 하나를 피고 있는데 예전에 이곳에서 내 어머니가 자기 자식을 절로 보냈을 때 마음이 어땠을까? 내가 자식을 키워보니까 내 어머니의 마음을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그립고 보고 싶고 그랬어요. 이번에도 선산에 가가지고 엄마 내가 잘 버틸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거기 잘 계시라고 그리고 형도 내가 지키고 아이들도 내가 지켜나갈 테니까 나한테 힘을 많이 달라고 좋은 음식해서 이렇게 절하고 그렇게 왔습니다. 그 후로 제가 옥화상에 실린 그 악신의 기억들을 그 다음에 옥화상의 기억들 2개가 짬뽕이 돼가지고 제가 병원에서 깨어나자마자 볼펜을 찾았어요. 간호사분들한테 볼펜 메모지 좀 달라 하니까는 안 주더라고요. 바쁘기도 하고 이렇게 환자분들한테 코로나 때문에 그렇게 안 된다고 그러면서 제가 핸드폰 대놓고 미친놈처럼 녹음을 했어요. 계속 녹음을 했어요. 생각나는 대로. 그러면서 제가 그 녹음한 부분들을 추려서 뼈대만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희미하게 보이는 부분도 많고요. 정말 내 눈 앞에서 벌어지는 것처럼 그 상황도 많았어요. 그런데 제가 그 악신의 기억을 읽으면서 제 몸 상태가 어떻게 돼버렸냐면요. 그냥 한 100톤의 몸에 짓눌린 것처럼 그러니까 어떤 무거운 사람이 내 몸에 올라온 게 아니고 사악한 기운이 나를 누르고 있다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악신들을 제가 어떻게 해야 될지는 우리 군웅신 모시는 그분도 그렇고 기도 한번 해보자고. 자기도 자기 모시는 신한테 뭐 물어보고 만신분들도 좀 두고 보자고 하니까 항상 두고 보자는 건데 제가 저희 가족들도 생활할 수 있게 상황 좀 만들어주고 또 제가 절에 가서 마음 공부도 하고 수행을 하려고 또 이렇게 준비 중입니다. 지금 현재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일단은 해결 방안이라든지 이런 게 나온 상황은 아닌 거죠. 제가 만신분한테 물어보니까 만신분 한 분이 나이 제일 많이 드신 분이 쉽게 말해서 그쪽에서 거래 조건이 올 거다라고 하더라고요. 지금은 즐기고 있는 거라고. 무엇을 내놔라 라고 저한테 할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게 자식의 목숨인지 네 목숨인지 형의 목숨인지 그거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네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가장 소중한 것들을 달라고 어떤 조건을 내밀거나 뭔가 올 거다. 어떤 그런 시그널이 올 거니까 메시지가 올 거니까 어떤 그런 기미가 보이면 연락을 하라고. 그리고 자주 통화를 하니까 연락을 하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게임의 핵심은 그 악기들이 잡고 있는 거지. 제가 할 수 있는 거는 걔네들이 제 경기장에 던져놓으면 저는 게임을 할 수 있는 방법 그 방법밖에 없습니다. 현재. 제일 소중한 거를 가져가겠다. 그럴 수도 있고 모르죠. 더 즐기고 싶은 건지
아니면은 예. 뭔지 그거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분명히 아까 봉다리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셨던 부분이 일단 그 조상신 분께서 분명히 칼을 심어놨다고 했거든요. 예, 그리고 예전 사연에서도 그 칼을 쓸 때가 올 거라고 분명히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긴 하겠네요. 깨끗한 칼이 아니고 피 묻은 칼이라 어찌됐건 간에 사람을 해한 칼이 때문에 제목이 어쨌든 간에 칼이기 때문에 그 칼을 쓰는 자도 아플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무당분들이. 그래서 집안에 있었던 안 좋게 쓰인 흉기를 가지고 자기들로 구술하기도 하지만 정말 사악하다고 하더라고요. 아, 일단은 봉다리님께서 영화에서는 보던 게 진짜 본인이 또 겪으신 거잖아요. 그 당시 일을. 예, 제가 접신을 하고 나서 그러니까. 느꼈던 것들은 어. 굉장히 힘듭니다. 몸이. 아, 굉장히 힘들고 그분들이 제일 걱정했던 게 접신을 했는데 몸에서 안 빠져나가면 어떡하나 그게 제일 무서웠대요. 그분들이 두려웠대요. 근데 쉽게 빠져나가는 거 보니까 장난치는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일단은 봉다리님께서 옥화상 원본이라고 해야 되겠죠? 그냥 옥화상 귀신보다도 그 악신, 그 뒤에서 조종하는 게 본체죠. 어떻게 보면 그 본체가 왜 옥화상을 또 먹었으며 그리고 봉다리님에게 왜 그랬는지 어떻게 보면 또 전생과도 연관이 되어 있는 그런 이야기를 들어볼 수가 있었던 것 같아요. 오늘. 제가 이 얘기를 할 때 네. 제가 지금까지 썼던 얘기는 제 눈으로 보고 겪었던 것들이라 이게 전달하는 과정이 괜찮거나 그랬는데 이거는 무슨 저 혼자 이 접신을 해서 느낀 것들이라 이거를 얘기를 할 때 과연 귀족분들이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까 좀 미친놈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 근데 이건 뭐 어떻게 꾸밀 수도 없고 바꿀 수도 없고 있는 그대로 저는 얘기할 수밖에 없었어요. 이게 전부입니다. 맞아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그냥 미스테리한 우리가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이거는 네. 겪어보신 분들은 공감은 하시겠지만 그냥 이 이야기만 처음 듣는 분들은 이상하게 생각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1편부터 들으셨던 분들이라면 절대 이거를 이해 못 하실 거라는 생각은 안 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 규정님들 걱정하실까봐 말씀드리지만 지금 계속 소리 나는 거는 이어폰 이 마이크 있죠. 이게 자꾸 쓸려서 예. 나는 소리예요. 뭐만 하면 이제 옥화상 소리라고 생각하실 수 있으니까 이어폰 소리라는 거 여러분들 알고 계시면 되고 봉다리님이 그러면 다음 주에 들려주실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가 될지 한번 이야기만 들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다음에 들려드릴 거는 이것도 좀 주제가 무거운 얘기인데 제가 시참을 하고 나서 작년 6월 달쯤에 제 오래된 친구가 저에게 찾아왔습니다. 오래된 친구가. 네. 제 친구들도 이걸 듣고 있고 주변 분들도 듣고 있는데 어떻게 연결이 돼서 22살에 헤어졌던 친구가 저를 찾아왔어요. 찾아왔는데 너무 지쳐있는 상태고 굉장히 안 좋고 집안에 우환도 있고 친동생이 안 좋은 선택을 하고 제 친구의 친동생이 저도 알던 동생인데 저는 처음 알았어요. 모든 사실을. 그래서 그의 친구 얘기를 듣다가 우리 만신분을 소개를 시켜줬어요. 해줘서 내 친구가 겪었던 얘기와 제 얘기 살짝 그렇게 해드릴게. 알겠습니다. 아이고 오늘 또 이렇게 참여해 주셔서 힘든 와중에도 너무나 감사드리고 앞으로는 예. 뭐 저와 규정님들 그냥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그리고 봉다리님도 꼭 이겨내실 거라 저는 믿어요. 진짜로. 예, 이런 상황들 모두 겪고 있지만 저는 항상 지치긴 합니다. 지치지만 그래도 항상 밝은 생각으로 밝은 마음으로 이겨내고 있으니까 우리 귀족님들도 우리 덜비님 많이 도와주시고요. 좋은 컨텐츠 될 수 있게 저도 많이 응원하고 그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또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이야기로서 왜 이런 악연이 시작이 됐고 이 악연이 진행이 되는 과정들이 보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규정님들도 정말 좋으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항상 봉다리님 사연의 댓글에도 응원한다고 이렇게 써주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근데 저도 보면서 너무나 감사하지만 우리 봉다리님도 항상 다 확인을 하십니다. 힘들 때마다 한 번 더 보시고 그렇게 확인을 하시기 때문에 우리 규정님들도 다 같이 힘을 모으면 어떤 더 큰 힘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그렇게 한 번씩 응원해 주시면 너무너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다음번에 이야기로 또 무사히 찾아뵐 수 있도록 많은 응원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